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17일 오후 2시 51분입니다. 아니,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왜 벌써 3시가 다 됐나요? 외란히 늦잠을 잤기 때문이죠. 네. 오늘 읽을 책을 한번 봤더니 조금 길다 하더라도 3장의 글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이 아주 길어가지고 어쩌면 나눠서 해야 될 정도로 길기 때문에 거기랑 붙이기는 그렇고, 그래서 오늘 2장에 붙여서 3장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담이 오네요. 하지만 힘을 내어서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갈 길이 바빠서 안부도 안 묻고 갈 뻔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77장 나라 이름으로 고찰해보는 중국의 역사. 먼저 이름이란 무엇인가? 한국어 이름은 이르다의 명사형이 명사로 파생된 말이다. 이름은 한자로 명이다. 명은 저녁 석과 입 구자로 구성되어 있다. 밖에 나가 놀던 아이가 저녁이 되어 어스름해지면 누가 누구인지를 잘 식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 소리를 내어 부르는 식구가 이름이라는 것이다. 정감이 느껴지지 않는가? 나는 읽는 책의 기준이 있다. 동양책과 서양책을 거의 반반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서양책은 미국과 유럽을 반반으로, 동양책은 중국과 한국을 반반 정도로 선택한다. 우리 역사는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우리 역사는 조선, 당군, 기자, 위만, 을 중심으로 하는 열국시대로 시작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사국시대를 거쳐 가야가 빠진 삼국시대에 이어 신라, 발해의 이국시대를 지나 고려에 이르러 일국시대를 맞이하여 조선까지 무려 1000년 이상 일국시대를 누리다가 일제 침공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다시 분열되었다.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우리 민족의 운명과 상당한 함수관계를 갖는 중국의 역사를 미시적으로까지는 알지 못해도 개괄적인 거시사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한자는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문자로서 글자 한자마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주체 권력인 왕조의 이름을 통해 들여다보기로 한다. 중국의 역사는 길고 왕조 교체도 우리보다 잦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은 나라 이름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왕조를 꼽으면 19개가 나온다. 하, 상, 주, 진, 한, 위, 촉, 오, 진, 수, 당, 요, 송, 서하, 금, 원, 명, 청, 중화민국. 중국 대륙을 흐르는 대표적인 두 강은 황하와 장강이다. 황하에서 하의 발음은 흐린 소리, 탁음으로 나고 강은 맑은 소리, 청음으로 난다. 그래서 누렇고 흐린 물이라서 황하, 길고 맑은 물이라서 장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자연의 이름이 일월지인데 하물며 왕조 이름이 예사로 지어졌을 리가 없다. 중국인 장일청이 지은
12개 한자로 읽는 중국은 중국의 통일 왕조 이름 12개를 풀이하면서 중국 문화의 저변을 들여다보는 해박하고 재미있는 책이다. 원래 단어의 어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함께 존재한다. 또한 대부분의 단어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중에서 시대 역순으로 재구를 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면 정설로 삼을 뿐 대부분의 어원풀이는 가설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의 어원풀이도 아마 대부분이 가설일 터이다. 이 책은 한자 시대 이전 동물의 뼈에 새긴 갑골문으로부터 어원을 고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참고로 중국의 갑골문자는 금석학 전문가 왕의 영에 의해서 1899년에야 발견되었다고 한다.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아직 국가 개념은 열벗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도 중국의 사학자들은 중국 역사상 하나라가 최초로 왕위 세습제를 택했다고 주장한다. 하의 창업자는 역시 이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치수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우이다. 물론 하나라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있다. 중국의 성단위 박물관들에 가보면 하나같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상주관이다. 현대에 들어 중국은 하상주 세 나라를 정식으로 중국 역사에 넣는 공정을 해왔다. 이를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단대는 시대를 구분한다는 뜻이고 공정은 연구사업, 영어로 해서 프로젝트의 뜻이다. 하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제후 중 하나인 탕이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거를 제압하고 중국 역사상 두 번째 왕조인 상을 건국한다. 상은 시조인 설과 탕의 나라이다. 여기에서도 이름이 재미있다. 탕자는 물기를 바꾼다는 뜻이다. 탕은 홍수 퇴치에 공을 세워 제후로 봉해진 부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것은 내 개인 추정. 하상주 단대공정팀은 상의 건국 연도를 기원전 1556년으로 추정했다. 상자에는 제사와 전쟁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공자는 문화의 융성함이여 나는 주나라를 따르련다 라고 하며 주나라에 대한 흠모 지정을 피력했다. 주는 예법이 두루 미치다의 뜻이다. 주나라의 창업자는 기산의 고공담보이며 무왕에 이르러 상의 마지막 왕 주를 제압하여 새 왕조를 세웠다. 진부족의 시조는 백익이며 진시 황제에 이르러 육국을 제압하여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 진의 초창기 원뜻은 작물을 심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한다. 진나라가 무너진 후 항우가 권력을 잡아 함께 봉기했던 장수들을 각지 제후로 봉했는데 유방에게는 한중 지역을 주어 한왕으로 봉했다. 한은 은하수처럼 아름다운 한 줄기의 강물이라는 뜻이다. 위촉 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의 인물 조조, 유비, 손권의 나라이다. 자치통감에서는 조조의 위를 정통으로 기술했다. 훗날 사마염의 아들 사마소가 삼국을 퇴진시키면서 진을 세우고 칭제했다. 진은 병기와 관련되는 이름이기도 하고 벼가 햇빛을 받아 무럭무럭 잘 자라는 모습이라고 해도 되기도 한다. 수는 양견이 창업했는데 원래 아버지 양충이 수공이었다. 이 수자에 따른다는 뜻이 있어서 수로 바꾸었다고 한다. 수에는 여러 이설이 있지만 그중 좋은 것을 취하면 원만하고 부드럽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연이 수나라를 접수하고 세운 나라가 중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 제국 당이다. 당에는 넓고 크지만
겸허하다는 뜻이 있다. 요는 야율하보기가 처음 이름을 거란으로 정했다가 947년 50대국을 종료시키면서 후진을 멸하고 요로 개명한 것이다. 요는 1125년 금에 망한다. 송주의 절도사였던 조광윤이 세운 송은 정원에 나무를 심다는 뜻으로 정착, 안거의 의미로 풀이된다. 금이 요를 멸하고 송을 압박하자 송은 남쪽으로 밀려가 남송이 되었다. 원은 칭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가 몽골을 원으로 개명한 것이다. 원은 주역에서 취한 말인데 처음, 으뜸의 뜻이다. 원은 처음으로 북경을 수도로 삼았다. 명을 건국한 봉기 세력에는 백령교 조직원이 많았는데 백령교의 원류는 광명교, 즉 어둠을 이기는 빛의 종교였다. 창업자 주원장이 백년도 신도였다. 당연히 명은 해 플러스 달, 즉 밝음의 뜻이다. 만주족은 본디 여진족의 일부였다. 이 여진족이 송나라 때 금을 세웠는데 거란족의 요 나라에 밀렸다. 요는 철의 뜻인데 이 철보다 좋다는 뜻으로 거란은 금이라고 칭한 것이다. 금은 몽골에 망하고 1234년 몽골은 원이 되었다가 명에 망했다. 1368년 명 말기에 다시 여진족이 부흥하여 누르하치가 대금을 건국하고 팔남, 황태극, 홍타이지 이 대금을 청으로 개명했다. 청은 동쪽에서 뜨는 해가 대지를 비춘다는 뜻이다. 또한 중원에서 볼 때 만주는 동쪽에서 흥기한 나라이다. 청의 황제들은 창업자 홍타이지 이래 모두 육아사상과 중원 문화에 익숙했다. 끝으로 중화민국은 중국 국민당의 손문이 1912년 청을 전복하고 세웠다. 이후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모택동은 1949년 신중국 격인 중화민국을 건국했다. 중화에서 중은 중국의 첫자, 화는 화하의 첫자인데 화하는 중국의 옛말이다. 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 또는 인민공화국의 줄임말이다. 78장 마오쩌둥 평전. 새로 공개된 소련 비밀문서.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나서 최소 30년 이상 중국과 구소련의 기밀 문서들은 차단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나온 저작들에는 일정한 한계와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의 기밀 문서는 물론 구소련의 공문사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면서 현대 중국 지도자들에 대한 보다 섬세하고 정확한 초상을 분명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인 저널리스트 에드가 스노우가 마오의 이야기를 처음 세상에 알린 시점인 1936년, 마오의 나이는 40대 중반이었다. 1년 후 에드가 스노우는 마오와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마오의 이야기를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당연히 이 책은 당시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1차 사료로 인정받고 있다. 이후 마오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의 수많은 언어로 기술되어 이제는 수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평전이 세상에 나와 있다. 에드가 스노우는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중국 공산주의 운동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중국 공산당 지지를 표방하면서 글을 쓰던 좌익계 저널리스트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있었다. 이것은 마오가 그를 불러들인 이유와도 관련될 터이다. 마오에게는 자기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훌륭한 나레이터, 즉 객관적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서술자를 원했던 것이다. 중국의 붉은 별은
기대 이상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낭만적이고 인간적인 혁명가로서의 마오에 대한 기술은 중국의 근엄하고 권위적인 경쟁자 장제스와 대조되었다. 이후 많은 전기 작가들이 에드가 스노보다 더욱 마오에 대해 우호적인 저작들을 만들어냈다. 마오에 대한 수많은 저작물은 대동소이했지만 크게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었다. 이것은 마오와 마르크시즘의 관계로서, 이것은 마오와 소련 코민테른의 관계로 좁혀질 수 있는 안건이었다. 에드가 스노우는 마오를 소련 코민테른의 충실한 신봉자로 묘사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온 책들 중에서 최소 반 이상의 것은 마오를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공산당 지도자로 기술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것은 작가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오의 복심과 변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1936년 당시만 해도 마오는 소련 코민테른의 지원이 절실한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마오가 자기 스스로 코민테른으로부터 자치적이고 독립적이라고 말했을 리는 없다. 하지만 홍군 혁명과 신중국 창업이 성공한 후는 조금 달라졌을 것이고 더욱이 소련과 적대적 관계가 되었을 때에는 크게 달라졌다. 마오는 당내 투쟁에서 자기가 제압한 중국의 교조적인 스탈린주의자들과 달리 근본적으로 모스크바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마오는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스탈린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주적인 중국의 혁명가로 거듭났다. 바로 이 점이 수많은 작가들의 마음을 사게 한 매력적인 요인이었다. 작가들은 스탈린이 마오를 신뢰하지 않았으며 마오를 공산주의자라기보다 농민, 민족주의자로 간주했다고 썼다. 또한 중국 농촌에서 중국혁명이 고조된 것은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입장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간주했다. 이런 논지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1949년 말까지 마오는 단 한 번도 모스크바를 방문하지 않았으며 스탈린 역시 개인적으로 마오를 알지 못했다. 동시에 마오를 반레닌주의자로 진단하거나 트로츠키주의자처럼 대죄를 지었다고 비난하는 보고서가 중국 공산당 내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크렘린에 전해진 것도 사실이다. 스탈린이 마오를 동굴 마르크스주의자로 여겼다는 레온 트로츠키의 주장은 나름 일리가 있었다. 1950년대 말 제20차 소비에트 공산당 전국 대표자 대회에서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마오는 스탈린이 자기를 불신했다는 사실을 몇 차례 발설했다. 그러나 최근에야 실제로 접하게 된 소련과 중국의 공문서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마오와 스탈린의 관계가 그렇게 무자르듯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마오는 일정한 시점까지 고통을 감내하면서 스탈린의 충실한 복종자처럼 행세했다. 마오가 표면적으로 소련의 모델에서 벗어난 것은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였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 이래 1950년대 초반까지 모스크바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했다. 1943년 코민테른이 해체되고 소장하고 있던 기록물은 이후 코민포럼의 기록물들과 함께 통폐합되어 보관되다가 1999년 이후에야 조금씩 해제가 풀리게 되었다. 이 기록물들은 매우 방대하면서도 정교하다. 여기에는 마오의 정치보고서, 사적인 서신, 마오와 스탈린, 스탈린과 저우언라이, 마오와 후르초프 회담의 속기록, 소련 의사가 작성한 마오의 진료 기록, 마오와 부인들과 자녀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마오의 정적이 제기한 비판 내용 등 마오의 생애를 재평가하는데 기묘한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다. 마오는 혁명가이자 독재자였다. 그는 시인이자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다.
그는 성인군자도 악마도 아니고 진정으로 조국의 자주와 번영을 위해 국제적 명성을 얻고자 했던 대단히 복잡한 인물이었다. 그는 20세기 이상주의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레닌이나 스탈린과 달리 그는 정치 모험가였을 뿐 아니라 민족 혁명가였다. 마오는 반식민지 상태의 중국, 내전의 수렁에 빠진 중국 대륙을 통일시켰다. 그는 급진적인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추동했고 그의 국내 정책은 수천만 중국인의 목숨을 희생시킨 비극을 낳기도 했다. 새로운 기록물에서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 대목은 6.25 전쟁 당시 스탈린과 마오의 불편한 관계이다. 스탈린은 한반도를 통일시킬 생각이 없었으며 단지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미국이 조선, 북뿐 아니라 중국과 충돌하여 세력이 약화되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 다음에 스탈린은 동유럽권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혁명을 일으키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1960년대 중국과 소련은 심각한 긴장관계로 돌입했다. 새로운 소련 비밀 기록에는 소련 집권층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무력 개입까지 논의했으며 심지어 중국 공업지역에 대한 원폭 투하나 원자력 기지를 폭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쯤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한국의 수구 세력은 미국을 과잉 신뢰한다.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진보주의자들 중에는 아직도 구소련을 과잉 신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둘 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소련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초강대국의 탐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만년의 마오는 68세 때 몽고메리 원수를 만났을 때 마르크스를 보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72세 때인 1965년 에드가 스노우와 다시 만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는 이제 곧 상제를 만나러 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마오는 스탈린을 가리켜 위선적인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했다. 왠지 묘한 느낌을 주는 흥미로운 일화들이 아닐 수 없다. 마오쩌둥 평전 알렉산더 판초프는 내가 읽은 마오와 중국 현대사에 관한 수십 권 책 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쓰인,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두꺼운 1042쪽 책이다. 이 책은 방대한 양의 1, 2차 자료에다 참고 문헌만 해도 300권이 넘게 제시된 대작이다. 일부 학습자 편에서는 마오의 출생과 성장기, 2부 혁명가 편에서는 공산당 창당과 대장정과 예난 시기, 3부 독재자 편에서는 신중국 통치와 죽음까지가 다루어진다. 이 책의 저자는 러시아계 알렉산더 판초프인데 미국의 현직 대학 교수다. 따라서 사회주의자가 아닌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쓰인 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책은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보다는 마오에게 덜 우호적이고 해리슨 솔즈베리의 새로운 황제들보다는 더 우호적이다. 하지만 이 책의 최대 강점은 기존의 어떤 마오 평전보다 객관적이라는 점이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앞에 언급되었듯이 중국 공산당과 소련 지도부의 관계가 밀도 있게 증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마오와 스탈린, 마오와 후르쇼프의 밀착과 갈등과 대결의 미시사가 적나라하게 전개된다. 저자는 이 책이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서 발굴된 기록으로 새롭게 쓴 평전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책에는 마오가 왕밍, 보구, 장궈타오 등 좌경 교조주의자들과 벌인 권력 다툼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기도 한다. 이 책에는 마오는 마르크스, 레닌을 모른다고 비난을 받았다는 언급이 10번도 더 나온다.
실제로 마오는 스탈린의 지시로 마오를 관찰하러 간 몰로토프에게 나는 자본론을 읽지 않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507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오가 마르크스 레닌을 몰랐을 리는 없다. 다만 마오는 마르크스건 레닌이건 심지어 공자까지도 철저히 중국에 유리한 도구로 이용했을 뿐 거기에 함몰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에게 실로 중차대한 교훈을 전달한다. 나는 서양 철학을 전공한 한 교수 출신 인사가 마르크스를 모르면서 조선 역사를 공부하면 국수주의자가 된다고 쓴 글을 보았다. 어안이 벙벙해지는 강변이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조선 역사를 모르면서 마르크스를 공부하면 뭐가 될까? 이에 대한 답은 저 위에 있다. 자기 것을 알지 못한 채 마르크스를 중시하면 왕밍, 보구, 장쿼타우 등의 후예가 될 따름이다. 놀랍게도 좌경 교조주의자들은 형세가 불리해지면 곧잘 우경투항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마오는 젊어서 존경했던 공산당 지도자 천두슈가 갑자기 우경투항으로 변절한 데에 분노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6.25 전쟁 부분이다. 6.25 전쟁에서 스탈린이 김일성과 마오를 기만했다는 사실은 최근 들어 여러 기록들에서 확인된 바 있다. 위에 언급한 해리슨 솔즈베리의 마지막 황제들에서는 스탈린이 마오를 견제하기 위해서 삼중의 속임수를 썼다고 표현했다. 이 책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이 현존 기록을 근거로 제시된다. 스탈린은 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소련이 왜 6.25 발발 직후 유엔 안보리에 불참하여 거부권 행사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풀린다. 이것은 평소 내가 주장해왔던 바와 일치하는 견해다. 스탈린에게 조선은 거의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유럽을 단연 더 중시했다. 왜 그런 것일까? 사실 러시아는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언제나 유럽을 선망하는 태도를 보인 이상한 나라다. 이것은 제정 러시아 표트르 대제 이래 소련 지도자들이 공통으로 보여온 현상이다. 내가 만들어 쓰는 말 중에 모양주의가 있다. 근거 없는 서구 동경을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은 위선적인 서양 귀신이라는 마오의 말보다는 한층 순화된 표현이다. 끝으로 이 책의 저자는 마오를 레닌이나 스탈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인물로 평가한다. 레닌이나 스탈린과는 달리 마오쩌둥은 중국을 반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적이고 강력한 나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사회관계를 변혁시킨 혁명가일 뿐 아니라 순중산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중국인을 존중하게 만든 위대한 반제국주의 혁명을 실현시킨 민족 영웅이기도 하다. 중국인들이 결코 위대한 조타수를 잊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820쪽 79장 논리와 비판적 사고. 논리는 이성의 최소한. 선생님, 000이란 놈 있죠? 그 놈이 히틀러를 존경한대요. 못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오래전 학원가에서 논술 강의를 할 때의 일이다. 젊은 신임 강사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강의실을 나오더니 나에게 와서 말했다. 아마 강의 중에 역사상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윤리 선생이 아니라 논술 선생이라면 히틀러를 존경한다고 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왜 히틀러를 존경하는지 논거를 대지 못한 점을 지적해야 하겠지요. 사람들이 공동체의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주장들이 경쟁하면서 더 우월한 주장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주장들이 계속 주장으로만 소리를 높일 뿐 공론으로 집약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제자백가 중 하나인 순자는 너무도 지당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한 가지 주장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있어야 하고 사안에 관해 주장하려면 반드시 이치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근거 없는 주장은 푸념이거나 선동 또는 소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 이는 마치 술자리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 나는 함량미달의 논객들에게 넌덜머리를 낸 순자를 10분 이해한다. 순자가 말한 대로 어떠한 주장이 논거와 이치를 갖추고 있다면 그 주장이 누구의 것인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주장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옳다. 누구의 주장인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기실 나와 같은 편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른바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문장이 정확하고 표현이 적절한데도 설득력이 없어 공감하기 어려운 글이 있는가 하면 특출난 문장이나 뛰어난 표현 기교가 없는데도 공감이 잘 되는 글이 있다. 표현이 능숙한데도 공감이 잘 안 되는 글은 적절한 논증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표현이 미숙하더라도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지는 글은 논증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남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여 공감을 얻으려면 적절한 논증을 구사하는 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한 추론, 연역과 귀납. 적절한 논증에는 반드시 정당한 추론이 있어야 한다. 추론이란 결론 짓는 법이다. 단 이 경우의 결론은 한편의 완성된 글에서 서론, 본론, 다음의 결론과는 다른 개념이다. 논증에서 결론이란 근거로부터 도출되는 주장이거나 전제로부터 얻어지는 마지막 명제를 뜻한다. 이보다 앞서 근거와 명제와 전제는 또 무엇인지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거, 어떤 주장의 바탕이 되는 예나 이유를 말한다. 명제,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판단이나 주장을 문장화한 것으로 결론의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예,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은 모두 죽는다. 전제, 추론을 할 때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 즉 명제 중에서 결론 앞에 제시하는 명제를 전제라고 한다. 3단 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추론이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확실한 주장을 도출해내거나 이성적인 전제로부터 합리적인 결론을 얻어내는 과정이다. 그런데 근거로부터 주장을 도출하고 전제로부터 결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필연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필연성이 부족하거나 예외가 허용될 수 있는 추론은 오류가 게재된 부당한 추론이다. 추론에는 연역추론과 귀납추론이 있다. 연역추론은 추론의 정통 형식으로 결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다른 명제를 먼저 제시하는 방식인데 이때 근거가 되는 사전 명제를 전제라고 한다. 즉 전제란 앞에 두는 명제를 뜻한다. 여기에서 전제가 참인 것이 밝혀지면 결론 역시 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장하는 논증이 연역추론이다. 연역추론은 짧은 글에서 명확한 논증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연역추론에는 전제가 하나인 2단 논법, 전제, 결론, 전제가 둘인 3단 논법,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 있다. 이와 달리 귀납추론은 실험, 관찰, 조사, 예시, 유비추리 등의 방식으로 결론을 낸다. 이 경우 실험, 관찰, 조사 등에 사용된 자료의 질과 양에 따라 추론의 정당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요컨대 근거가 되는 자료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정확하고 풍부할수록 결론은 참에 가까워진다. 귀납추론은 근거의 참이 그 자체로서 결론의 참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는 없다. 결론이 참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험이나 관찰, 조사를 통해 근거로부터 도출한 결론이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100% 적용된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실험이나 관찰, 조사의 횟수가 많을수록 결론이 보다 명확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근거 보강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얻는 방식이 귀납추론이다. 귀납추론은 원래 정통 추론 방식은 아니었으나 근대에 들어 과학이 발달하면서 실험이나 관찰, 조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유력한 추론 방식 중 하나로서 경우에 따라 연역 추론 이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제 예문을 통해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논의 과정에서 정당한 추론과 그렇지 못한 추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모든 현자는 산의 돌멩이 하나에서 우주를 읽는다. 장자는 현자였다. 그러므로 장자는 산의 돌멩이 하나에서 우주를 읽었다. 대전제와 소전제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진 연역 추론이다. 앞의 두 전제가 참이면 뒤의 결론 역시 저절로 참이 된다. 이 연역 추론은 정당한 논증이다. 만약 결론에다 장자 대신 맹자나 주자를 말했거나 전제에다 산의 돌멩이 대신 정원의 나무나 하늘의 구름을 넣었다면 이 추론은 부당한 논증이 된다. 이 추론이 정당한 것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일관되게 종합했기 때문이다. 이와 다른 추론을 보자. 옥경이는 나를 보면 미소를 짓는다. 그러므로 옥경이는 나를 좋아한다. 이것은 이단논법 귀납추론이다. 이 경우 옥경이는 나를 좋아한다라는 결론의 근거가 되는 나에 대한 옥경이의 미소는 옥경이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알게 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논증은 부당하다. 옥경이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고 해서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판단은 성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성에 대한 미소가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소 하나로 나를 좋아한다고 결정지어버리는 것은 경솔하다. 다시 말해 이 논증은 관찰의 자료가 부족하다. 이처럼 귀납추론은 실험이나 관찰, 조사 등으로 작성한 자료가 부실할 경우 결론의 참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 논증이 정당해지려면 더욱 많은 관찰 자료를 보강해서 제시해야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귀납추론은 짧은 글의 논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귀납추론보다는 연역추론을 더 중시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논리적인 글을 쓰기가 가장 쉽다. 적절한 논증의 글이 되려면 전제와 결론, 근거와 주장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사실 이것은 글의 요건 중 가장 쉽다.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추론과 논리적 오류를 익히면 되기 때문이다. 추론이란 결론 짓는 방법이고 논리적 오류란 부당하거나 부실한 추론이다. 추론에는 연역과 귀납 두 가지가 있고 논리적 오류는 최다로 잡으면 약 50가지가 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집중 공부로 해낼 수 있다. 이런 공부를 하는데 기묘한 도움을 주는 책으로 논리와 비판적 사고, 김광수저를 추천한다. 논리적인 글은 여러 장르의 글 중에서 가장 쓰기가 쉬운 편에 속한다. 이 글에는 플롯이나 레토릭 등의 기교적인 장치가 거의 불필요하고 정서를 환기하여 독자의 공감이나 감동을 일으켜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글을 쓰려면 몇 가지 논증의 요소들을 따로 공부해 두어야 한다. 추론과 오류는 논증의 요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 또한 논증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에 비해 구성, 즉 논리적 전개가 필요하다. 이것은 논제의 제시, 상대 주장의 검증과 반론, 자기 주장의 근거 제시, 최종적 결론이나 주장 제기 등으로 구체화된다. 논리적 오류는 부당한 추론을 말한다. 그런데 부당한 추론이라고 해서 다 오류는 아니다. 한없이 많은 부당한 추론 중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유형별로 일반화하여 따로 논리적 오류라고 규정한 것이다. 논리적 오류는 부당하면서도 그 부당성을 교묘히 위장하는 추론이다. 그러므로 얼핏 보아 그럴듯해서 만만치 않은 호소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당신은 언제라도 스스로 오류를 범하거나 타인의 오류에 넘어갈 수가 있다. 논리적 오류를 구사하는 것은 상대를 기만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논리적 오류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논리적 오류에 넘어가는 것도 무지 때문이다. 요컨대 논리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두 가지, 기만 아니면 무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논리학에서 오류로 파악하여 명칭을 붙여놓은 유형들을 익혀놓으면 거의 해결된다. 지금까지 규정된 오류는 거의 50개에 이른다. 이것은 명칭과 함께 해당 예문을 숙지하면 해결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논리적 오류는 지식이나 지혜 그리고 윤리나 도덕 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해서 지혜가 없거나 비윤리적인 사람은 아니다. 논리는 이성의 최소한에 따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속드린 3장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잘 지내시고 저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